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의 새해 풍습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이제 설을 쇠기 때문에 오늘이 설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주고 그런 날이겠네요. 네, 우리랑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양력을 도입을 하면서 음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모든 명절을 양력으로 보내게 되었고 설도 마찬가지인데 1873년부터 뭐 진짜 100년 이상 양력 설만 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떡국을 먹는데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쌀로 되었지만 일본은 찹쌀떡이기 때문에 이걸 얇게 썰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찹쌀떡 큰 덩어리 하나를 떡국에 그냥 하나만 넣어서 정말 나이를 한 살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게 되는데요. 네. 이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장수의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 떡이 너무 커서 이걸 잘 자르지 못해서 목에 걸려서 사망을 하는 고령자의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떡국 위에도 장수를 상징하는 검은 콩조림, 다산을 상징하는 날치알, 불을 상징하는 노란 밤 등을 먹게 되는데요. 네. 설날에는 일본에서는 떡국 이외에는 미리 만들어둔 찬압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차가운 음식을 그냥 데우지 않고 먹는데 설날에 불을 쓰면 신이 노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설날 하루만이라도 여성들이 가사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둔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뱃돈도 주는데요. 일본은 세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배를 하지 않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세뱃돈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네. 한 민간 회사가 5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0%는 세뱃돈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1,000엔,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고학년은 5,000엔, 우리 돈으로 이제 5만 원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는 이 세뱃돈이라는 것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계에서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세배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세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해돋이도 첫날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도 일출 명소가 있어서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네. 올해 도쿄는 안타깝게도 흐름이라 잘 안 보였다고 하고요. 서쪽 네. 지역만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으로 뜨는 해를 보는 것이 그해 운세가 좋다고 해서 네. 각 비행사들이 매년 새해 첫날에 해돋이 보는 비행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새해 첫 해를 보면서 도시락을 먹는 투어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납니다. 그날 나면 그날 다 동이 나는 그런 상태이고요. 의미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새해 아침에 신사에 가서 한 해의 행운을 빕니다. 일본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설날 아침에 신사나 절을 찾아가서 한 해를 기원을 하는데요. 이런 걸 일본말로 하츠모데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러 가고 있는 도쿄의 메이지 신궁은 1월 1일 새벽 0시부터 참배를 하려고 12월 31일부터 다들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매년 1월 3일까지 딱 3일 동안 약 300만 명이 참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 조금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게 되는데 정말 네. 일본 사람들은 한 5엔에서 10엔 정도 굉장히 적은 돈을 냅니다. 네. 네, 그런데 메이지 신궁이 3일 동안 보통 8억엔, 우리 돈으로 80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지를 네, 알 수 있을 것 그래서 같고요. 이 동전을 넣는 것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주변에 동전을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에 동전들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네. 새해 맞아서 또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겠죠?
네, 일본 한 여행사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말 연시에 일본 국내 여행은 지난 연말 연시와 비교해서 2% 증가했고 해외 여행은 31.5% 증가해서 약 100만 명이 이번 연말 연시에 해외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일본의 설날 휴가는 이제 9일간이고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도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엔저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엔저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엔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지금 여행을 가자라는 사람들이 올해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매년 이 기간에 한국과 대만이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올해는 연휴 기간이 늘었다 보니까 하와이와 유럽이 인기가 있고 네. 이집트 대박물관이 이제 문을 열면서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네,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고물가의 여파 때문에 고향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지내자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지TV 뉴스에 따르면 한 민간회사 조사로 연말 연시에 정말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61.8%였고 집 이외에서 보내겠다라는 사람들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규성을 하면 교통비도 들고 뭐 선물비도 든다, 세뱃돈도 든다 이런 이유로 집에 있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네. 또 아사히TV는 부부 별도 귀성이라는 뉴스를 전했는데 부부가 서로의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약 27%가 올해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집으로 귀성을 한다. 아니면 이전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27%로 나타났고요. 네. 37.3%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 네. 네, 32.9%는 그건 좀 너무하다. 별도 귀성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새해가 되면 각 상점들이 복주머니를 판매를 하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품 주머니인데 한국에서는 럭키백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자를 말합니다.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 물건 자체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데 주목이 쏠렸다가 2010년대에는 물건보다는 체험형 이벤트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취미생활에 관련된 레슨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교류 같은 체험이 복주머니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2026년은 이런 체험형 이벤트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다양한 상품이 정말 많이 들어간 평범한 복주머니가 일단 세일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양력서를 쓰는 일본의 새해맞이 풍습 알려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2026년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5월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가 끝나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새 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은 올해 주목해야 할 국제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벤트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사실 올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벌어진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말씀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임명됐던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요. 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기관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기축통화인 달러의 화폐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인 건데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 미 연준 의장의 교체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 현재 파월 의장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발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바로 금리를 올려서 중간 선거의 패배를 초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당시에 분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해임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새 연준 의장은 지명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의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는 말을 최근에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의장이 바뀌면 미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새 의장이 되면 이제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미.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인물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케빈 해시 전 백악관 자문위원장인데요. 네. 해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비둘기파, 영어로 울트라 도비시. 쉽게 얘기하면 물가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초비둘기파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3개월 평균 소비자 물가가 미국 연준의 목표치를 훨씬 밑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케빈 오시 전 연준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시 전 위원장보다 덜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은 비둘기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쓰라렸던 중간 선거의 패배를 다시 맛보려 하진 않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트럼프노믹스에 발맞출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금리를 더 내리려는 인물을 뽑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 관리 대신에 성장에 방점을 찍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말씀처럼 금리 정책이 정치에 오염된 시대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성장을 위해서 금리 정책 펴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금리 정책이 경기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금리 정책이 성장률을 직접 타겟팅을 하진 않아요. 성장의 결과인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하자면 물가 지표를 타겟팅하는 정책을 펴는데요. 네. 경기가 과열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죠. 침체되면 반대로 내리고요. 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하게 오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월급 오르는 것보다 물건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얘기니까요. 네.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과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이 인위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이자를 벌려고 아껴서 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되겠죠. 네.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는 건데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문제는 정책을 펴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마뜩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행정부가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뿐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이걸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싫은 건데, 그럼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역할 분담이라는 걸 해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 긴장 관계가 경제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법적인 책무를 물가 관리로 못 박는 이유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니까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4%대 육박하는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3% 안팎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네. 이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반영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과열됐음에도 금리를 오히려 내린다는 것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모기지론,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건데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성장하는 미국만 버티고 사실 저성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외에도 매우 다단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환율의 변동성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소송 결과 또 나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정치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네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관세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정말 많이 않았습니까? 했죠. 네. 이게 의회가 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라면서 이제 수입업체들이 이제 소송을 냈고 그래서 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진 건데요. 네. 관련 다툼을 통합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교육 상대국이 고통스러운 지금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뭐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수입 업체에 환급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 연방 재정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그다음에 무역법 301조 같은 다른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를 재부과하긴 할 텐데 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지난해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겪었던 뭐 험난했던 무역 협상 이걸 다시 한번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이긴 합니다만 그게 네. 다시 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 연준의 변화 못지 않은 일이 사실 또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기도 해요. 앞선 시간에 일본의 고물가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내용인데 지난해 말에 일본은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바 올렸죠. 있습니다. 네. 30년간 이어졌던 0.5%의 벽이 깨진 건데 일본은행 총재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경제 및 물가 상황 개선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릴지 아직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진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본은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꼭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일본은 준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과거에 미국을 위협할 만큼 잘 살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쌓아놓은 자본이 엄청나다는 얘기인 건데 네. 여기에 더해 자국의 저금리에 기대서 해외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이걸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간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5%가 넘었던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는 지금 3% 수준까지 좁혀졌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올린다라고 하면 그 격차는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던 이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를 506조 엔, 우리 돈으로 4,8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추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 6.5%인 32조 엔, 우리 돈으로 치면 300조 원 정도가 청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 연준 의장 교체에 이 일본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예. 일본이 지난 9월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750조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미국 채권을 보유한 1위 국가가 일본인데 네. 일본 금리가 올라서 앞으로 미국 국채를 안 사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더 비싼 이자율로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만큼 미국의 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연준이 트럼프 입맛에 맞게 재편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오르겠죠. 없고요. 네. 금리를 내렸음에도 오히려 성장률이 덜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미국
미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선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왜 또 더 문제일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 재정 문제에 매우 엄격한 곳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과거에 유럽의 맹주였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규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재정 준칙이 뭐냐면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이 있다. 네. 그러면 매년 부채 비율을 0.5%포인트씩 의무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채무 비율이 90%를 넘어가게 되면 1%포인트씩 낮춰야 하고요.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 재정 준칙에 따라서 빚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110%를 넘어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백방으로 프랑스 정부가 뛰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내각이 불신임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는 성과를 못 걷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투자금을 걷어들인다. 그러면 똑같이 국채의 발행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빌려야 되고요. 이게 다시 또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이는 상황 악순환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손 쓸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국가마다 올 한 해가 정말 험난하겠네요. 그렇게 맞습니다. 된다면. 맞습니다. 물론 올해 세계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네.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마다 다 보고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또 이런 희망 섞인 메시지도 있어요. AI 발전 때문에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혁명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연초라 이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네. 지난 수십 년간 사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온 구조적인 축들이 동시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미 연준의 어떤 정치와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네. 그만큼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리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걱정했던 만큼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1월 1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내려앉고 정말 걱정 많았었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나홀로 사실 고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죠. 여튼 험난하겠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올 한 해 열심히 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다짐도 또 하게 되네요.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